이번에는 긴급 점검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는 러시아가 일부 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에 나서곤 있지만 완전 철수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이버 공격은 또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침공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좀 사안이 돌아가다 보니까 긴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구본 연구소라고 해서 뭐 24만 명이나 유튜브 뭐 세상의 모든 일이 궁금한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박사님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모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배경 설명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러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좀 2월 16일이라는 게 참 웃겼지만 이때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당장은 침공은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배경하고 전망까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네. 갈등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로서는 서방과 그다음에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를 이제 의미하는 국가고요. 과거에 소련 시절에는 한 나라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싶은 러시아의 욕구는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내부적인 어떤 소요 사태를 겪으면서 네. 점점 친서방 경향을 이제 띠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점점 이제 우크라이나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무력 사태, 무력 시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국가들은 이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제 이 두 나라 국가들이 더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소요 사태에 러시아 군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이제 진압하고 그다음에 친러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죠. 예. 그다음에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긴밀한 국가 연합 단계까지 이제 논의하는 이제 국가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만 붙잡아 놓을 수 있다면 친서방으로부터 어떤 안전한 이제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21년, 22년까지 지금 계속적인 어떤 이러한 사태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되고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뭐 일부 부대의 철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선뜻 침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나 이제 유럽의 세력들이 이제 강하게 예의주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즉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전면적인 전투를 치르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이제 자기의 세력권으로 집어넣을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예. 의외로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의 대응 수위가 높았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뭐 군사 지원, 그다음에 병력의 증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로서는 이제 한 3개월 이상 지금 이제 야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병력 배치, 이동 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좀 놓쳤죠. 현재로서는 이제 날씨가 점점 봄이 되고 있고, 봄이 되면 이제 기계화 부대의 장비 이동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선에 배치돼 있던 그 대대들의 그 피로도도 상당히 누적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일단은 다음 기회를 노리고 일단 부대를 철수하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침공을 하지 않은 자체는 굉장히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또 네. 저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전면전까지 가면 자칫 우크라이나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면전으로 가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을 할 수 있습니다. 침공을 하는데 침공을 한 거하고 우크라이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맞아요. 이 나라를 러시아군 한 10만 명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이라크라든지 아프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한데 러시아는 그만큼 많은 병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나토군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가지고 러시아와 맞서는 또 이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올해는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내년, 내후년 또 얼마든지 또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좀 뭐 과격하게 얘기하는 뭐 전면전, 뭐 3차 세계대전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또 교묘하게도 러시아하고의 어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제가 알기로도 이제 나토에 이제 가입을 의사를 이제 내비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앞마당에 어떻게 보면 적군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단기에 해소가 되진 않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노이즈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은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에 배치되는 이제 MD 미사일 그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더더욱이나 동쪽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 나라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인식이었는데 네. 여기까지 이제 나토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참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당장 2022년에도 요번에 이제 러시아군이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이게 그 사실 러시아군이 인접한 부대도 있었지만 중앙아시아 심지어 그 블라디보스톡 주변 부대까지 다 이동을 시킨 상태거든요. 아. 그럼 이러한 부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철수할 것이냐? 이를테면 갖고 왔던 중장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돌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다음번 이제 위기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도 사실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어쩌면 두순두순하면서 계속 괴롭힐 예, 이슈라는 러시아로서는 생각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그러니까요. 수가 없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이제 만방에 알린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이슈를 이제 끌고 와서 시장 내에 이제 아이디어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이게 좀 참 사안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제 물가라든지 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해석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박사님이 보시기에 국내외 경제적인 영향은 좀 어떤지, 요거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하고의 어떤 경제적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뭐 대규모다 이렇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국제 시장에서 미치는 이제 영향들은 꽤 상당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맞습니다. 좋은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런 그 긴장 관계를 높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천연가스에 관한 이제 유럽 수출의 어떤 통제. 이건 당연히 유럽 시장의 어떤 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 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밀이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밀 수출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량을 좀 줄이고 있어요. 네. 가뜩이나 지금 이제 식량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밀 생산량을 감소시킬 요인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동 지역 이 러시아에 수출에 되는 이제 밀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불안 요소들이 이제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 중동의 이제 아랍의 봄 시기 같은 그렇죠. 경우가 이 러시아의 가뭄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밀 수출을 중단한 그럼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한 그러한 결과로 발생했다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사실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그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에 대한 그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만 잘 조합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이 서방의 많은 경제적인 흐름을 변화시킨다든지 자기네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밀이, 그건 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밀을, 그러니까 농산물, 산유국이기도 하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건 알았는데, 네. 그 거의 10년 전에 나타났었던 그 아랍의 봄이, 네네. 그러면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2의 아랍의 봄이 나타나면서 네네. 좀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가스 사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르트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유럽 같은 경우는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굳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느니 단계적으로 계속 그 분쟁 지역으로 놔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로를 이제 높여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친러 정부와 친서방 정부들이 교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 다음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친러 성향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이끌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뭐
지렛대 역할을 갖고 가는 지역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뭐 잠시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뭐 극적 화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또 초반에 이제 전면전의 어떤 리스크는 좀 크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이제 말씀은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전면전도 좀 입에 담기는 힘들지만 전면전 아니면 긴장이 유지되는 거 아니면 또 완벽한 타협 이렇게 세 갈래로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전면전이나 아니면 완벽한 타협은 아마 향후 10년간은 어렵지 않을까. 10년 동안이나? 예, 최소한 푸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친서방, 친러 양대 세력이 이제 꾸준히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압력을 계속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수가 우리의 갈 길은 이제 친서방이다라는 흐름들이 이제 보다 강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쪽은 친서방, 그 다음에 동쪽은 친러라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강한 반발, 그 다음에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과거에 비해서 국가의식, 그 다음에 서방에 대한 어떤 친밀도 향상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했던 거죠. 러시아로서는 이런 모습을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강도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뭐 하이브리드 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상황을 계속 지속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뭐 그 전자전, 뭐 사이버, 그 다음에 국가 기관 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내부를 계속 혼란스럽게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러 정치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과정에 개입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다 노골적으로 이제 가져갈 가능성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깊숙이 개입하기가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말은 많은데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촉발시킨 거는 미국 쪽 뉴스 플로우가 더 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아프간에서 너무나 이제 맥없이 물러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맞아요. 우크라이나마저 다시 이제 러시아한테 그냥 던져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이제 뭐 미래가 이제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무리수다 싶을 정도의 정보 자산을 총동원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 일단은 지금 긴장 상태를 이제 완화시키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미국이 언제까지 계속 이럴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전선은 이제 대만을 둘러싼 아시아 쪽 전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싶다라는 것들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2023년, 24년에 반복이 될 경우에 미국이 현재와 같은 어떠한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조금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유럽, 특히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나토 국가들이 이제 뭔가를 해주고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과연 러시아는 이제 유럽 국가들을 그런 식으로 대접해 줄 것인가? 우리는 미국과 이야기하지 유럽 국가들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라는 이제 그런 노골적인 태도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국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강하게 계속 프레셔를 하고 카운터파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이슈로 이제 제기된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역 이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 의뢰 것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러시아로서는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고 실제로 점유하는 지역들도 지금 뭐 돈바스 지역이 아닌 조금 더 흑해 연안의 다른 지역들을 도시 한두 개씩을 더 자국의 어떤 영향권으로 하면서 기정사실화 전략을 이제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긴 뭐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 때 이슈를 생각해보면 뭐 단기간에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면전이라든지 극적인 타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극한 상황보다는 그냥 긴장이 유지되면서 올해 내내 또 노이즈가 되고 내년 내후년 어쩌면 길게 10년 이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얘기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이슈 그리고 뭐 크게 이제 부각될 만한 것들까지는 좀 잡아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